캠프 험프리스가 멈춘 날, 트럼프 대통령은 120억 달러로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캠페인이 시작된 날 70년치 청구서를 꺼냈습니다. 500조 원, 61조 원짜리 민간 서비스 봉쇄, 150조 원 물자 차단. 그리고 한국이 28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것, 군 지휘권 반환 요구.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사라 미첼입니다. NSC 동맹관리 전략수석 보좌관. 19년 동안 한미 방위비 협상을 직접 설계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제가 어느 편에 있었는지는 지금부터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봄 트럼프 행정부는 120억 달러짜리 여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수십 년 동안 무임승차를 해왔다. 연간 25억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운영 비용 중 한국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동안 한국은 반도체를 팔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저는 그 캠페인의 전략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논리를 제가 구성했습니다. 19년 경력이 그 논리의 토대였습니다. 처음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협상에서 처음으로 주한미군 운영 비용을 공개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협상 항목이 아니라 여론의 언어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담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부담하는가. 그 프레임의 차이가 협상에서 가져오는 심리적 압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전략은 효과적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느끼는 압박이 2배가 됐습니다. 한국 국내 언론이 미국의 요구를 연일 보도했고, 한국 정부는 국내 여론의 시선 속에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야 했습니다. 협상이 언론의 압박 아래 놓이면서 한국 측의 외교적 여유가 좁아졌습니다. 결국 한국은 2019년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 근접한 금액으로 서명했습니다. 그 협상이 끝나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 브리핑을 하던 자리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예상 가능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상대는 통제할 수 있는 상대였으니까요. 그것이 한국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었습니다. 2021년 협상에서도 같은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이번에는 규모를 키웠습니다. 여론 캠페인의 언어가 더 직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개적으로 나왔고, 몇몇 미국 언론은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직접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정보를 배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은 그의 역대 최고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에 서명했습니다. 2019년보다 13% 증가한 금액이었습니다. 협상 타결 다음날 저는 NSC 내부 메모에 한 줄을 썼습니다. 한국 측 협상 패턴 고정 확인. 다음 주기에도 동일 전략 유효. 그 메모는 2023년 협상의 기초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2023년 협상은 가장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이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항의하고 반발하고 버티다가 서명하는 패턴. 저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불렀습니다. 3번의 협상에서 한 번도 그 패턴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캠페인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곧 하나의 단어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충. 저는 그 단어가 처음 쓰인 날 아침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 국내 여론이 들끓었고 이재명 정부는 방어적 입장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닷새 동안 공식 반응을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략적 침묵이 아니라 준비의 부재로 읽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캠페인이 시작된 사흘째 아침 저는 캠프 럼프리스 내 미군 사령부 회의실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기진의 도로가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이미 한국인 민간 계약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평복 차림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각자의 작업 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봤습니다. 기지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배경처럼 책상 위에는 두꺼운 문서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USAG Humphreys Operations Manual 2016년판 캠프 험프리스 전면 확장 이후 기지 운영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면서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매뉴얼 작성 과정에서 전체 아키텍처를 검토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자체 조달 가능한지, 어떤 서비스가 외부 계약에 의존하는지, 비상시 대체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의 구분. 저는 그 모든 것을 직접 검토하고 승인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매뉴얼을 손으로 탁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기지는 한국 지원 없이도 6개월은 독립운영이 가능합니다. 2016년 설계 당시 제가 직접 검토한 수치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꺼운 표지가 테이블에 탁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5명의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확신했습니다. 19년 경력이 그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6시 식자재 납품 트럭이 정문에서 멈췄습니다. 경비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업체 측에서 출입 코드 재확인을 요청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행정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처리를 지시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오전 9시 두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기진의 공조 냉난방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서였습니다. 한국인 기술자팀 전원이 아침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교체 인력도 없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내부 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어느 부서의 지침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여전히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오전 11시 납품 트럭이 아직도 정문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업체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계약 조건 재검토 중입니다. 일시적 서비스 중단을 알려드립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다시 담당자에게 넘겼습니다. 오후 2시 연료 공급업체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팩스였습니다. 해당 일자부로 연료 공급 계약을 일시 정지합니다. 서명은 한국 국방부 산하계약관리국이었습니다. 민간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직접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저는 공문을 손에 들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발신인란에 적힌 기관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그것이 다른 차원의 신호라는 것을 그제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기지, 내 통신 유지보수 업체가 기술자 파견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오후 5시 위생 처리 용역 업체가 다음날 업무 개시 통보를 보류했습니다. 오후 6시 의료보조 인력 공급 업체가 인력 파견 전면 동결을 알렸습니다. 오후 7시 기지 내 민간 식당 운영 업체가 다음날부터 영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오후 8시 폐수 처리 업체가 작업 일정 전면 중단을 알렸습니다. 오후 9시 군수창고 운영보조 인력 공급업체가 계약 이행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나씩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날 안에 산발적인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조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아침에 식자재가 막혔습니다. 낮에 연료가 막혔습니다. 저녁에 위생과 통신이 막혔습니다. 밤에는 폐수 처리와 군수물자가 막혔습니다. 마치 기지라는 유기체에서 레이어가 하나씩 벗겨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식자재 공급 비상 절차. 페이지 47. 첫 번째 항목. Korean Civilian Contractor Required. 연료 공급 비상 절차. 페이지 83. Korean Civilian Contractor Required. 민간 기술 유지 보수. 페이지 121. Korean Civilian Contractor Required.
통신 보조 시스템. 페이지 156. Korean civilian contractor required. 의류 지원 서비스. 페이지 178. Korean civilian contractor required. 식수 처리 및 위생. 페이지 203. Korean civilian contractor required. 폐기물 처리 및 환경 관리. 페이지 231. Korean civilian contractor required. 군수 창고 입출고 보조. 페이지 259. Korean civilian contractor required. 손이 멈췄습니다.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멈춤. 사각사각. 멈춤. 챕터가 바뀌어도 서비스 항목이 달라져도 그 표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6년에 이 매뉴얼을 검토했습니다. 각 항목을 자립 가능 협력 필요, 외부 의존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분류 기준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협력 필요로 분류된 항목들은 실제로는 대부분 한국 없으면 불가능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알면서도 기술 문서에서는 협력 필요로 표현했습니다. 6개월 독립 운영 가능이라는 결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그 결론에 서명했습니다.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매뉴얼은 페이지마다 한국 민간 업체 없이는 72시간도 완전하게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뉴얼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의 차가 들어오던 주차장.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주차장이 이 시간에 비어 있는 것은 제가 이 기지에 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군데에 연락했습니다. 3군데 모두 연결되지 않거나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동맹정책실에 전화했을 때 젊은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19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워싱턴은 항상 먼저 입장을 정하고 나중에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워싱턴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워싱턴은 끝내 그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전 한국 외교부의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성명 전문을 출력해 읽었습니다. 3번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120억 달러 여론 캠페인을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법적 공격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미 주둔군지위 협정 및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제7조 2항에 명시된 민간 서비스 조정 권한을 즉각 행사한다. 저는 SMA 제7조 2항이라는 문구에서 멈췄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SMA 2019년 개정 협정 파일을 찾았습니다. 제7조를 열었습니다. 2항을 읽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내 민간 서비스 지원의 범위와 조건을 국가 주권 및 안보 정책에 따라 조정할 권한을 보유한다. 단, 이 권한의 행사는 미국 측의 공개적 지속적 주권 침해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저는 그 조항을 제가 직접 검토한 기억이 났습니다. 2019년 협상 당시 한국 측 법률팀이 이 조항의 삽입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우리 측 법률팀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발동 요건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용을 권고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권 침해의 기준이 국제법 해석상 매우 모호하고 높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측에 형식적인 명분을 주면서 협상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드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조항이 삽입되자 한국 법률팀의 긴장이 눈에 띄게 풀렸습니다.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공적인 전략적 양보라고 불렀습니다. 120억 달러짜리 기생충 낙인 캠페인은 그 조항의 발동 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했습니다. 공개적이었고 지속적이었으며 공식 정부 채널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발동 명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즉흥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법적으로 행사 가능한 발동 명분을 제공하기를. 2019년에 그 조항을 협정에 넣도록 허락한 것도
캠페인이 시작되고 닷새 동안 침묵한 것도, 그 침묵 동안 민간 서비스 철수를 조율한 것도 모두 같은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캠페인이 한국의 반격을 작동시킨 열쇠였던 겁니다. 성명이 나온 날 오후 서울에서 두 번째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70년 재정감사보고서.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손이 느려졌습니다. 70년간 미군 기지 부지 무상 제공 누적 가치사 500조 원. 이 수치는 현재 시점 기준 토지 시가와 임대 환산 비율을 적용해 산출됐으며 한국감사원과 독립회계기관이 공동 검증한 수치였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확장 건설비, 한국 부담분 11조 원,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 기지를 한국 돈으로 지은 금액이었습니다. 연료 식자재, 위생 등 민간 서비스, 연간 지원 규모 61조 원, 미군 복지 및 의료 서비스, 미청구 누적액 145조 원, 현재 민간 서비스 차단으로 발생한 긴급 물자 부족 규모 150조 원, 주한미군 연간 실질 운영 비용 중 한국 측 기여 총액 25억 달러. 저는 마지막 항목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25억 달러. 제가 캠페인에서 사용한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강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국은 그 숫자를 가져다 70년을 곱하고 기지부지 가치를 더하고 복지 서비스를 더하고 건설비를 더해 4,500조 원짜리 청구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숫자로요. 보고서 말미에는 데이터 출처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미 GAO 2022년 보고서, 미 국방부 예산 집행 내역서, 주한미군 사령부 내부 감사 보고서, 미국 정부가 직접 작성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이 숫자들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한 줄도.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 작전 통제권 즉각 환수. 국외 조건 전부 충족 완료.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것을 준비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953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서울의 건물 중 절반이 무너졌고 경인공업지대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국가 재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기도 도로도 의료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서명이 이뤄지는 그 시각, 서울 성북동의 한 골목에는 무너진 담벼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담 너머 집은 지붕이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벽만 남았고 어떤 집은 그 벽마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골목 한쪽에는 피란에서 돌아온 가족이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아이 셋 어른 둘. 그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지붕 없는 2평짜리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오기 전에 지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서명했습니다. 주한미군에게 기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위임하겠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안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골목의 가족은 그 서명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겨울이 오기 전에 지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962년 박정희 정부가 첫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계가 냉소했습니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가 무슨 계획이냐고. 한국은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상남도 고성 출신의 한 청년이 그해 봄 서울행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나이는 19,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서울에 가면 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논밭이 흘러갔습니다. 산이 흘러갔습니다. 그가 평생 살았던 마을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두려웠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그는 건설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삽질, 운반, 청소, 몸을 쓰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그는 터널 굴착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땅속에서 일했습니다. 돌가루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폭발음이 귀를 먹었습니다. 동료 2명이 그 공사 기간 중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랬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대통령이 리본을 끊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고속도로 아래 묻혀있는 것들, 터널 안에 남겨진 것들을 기사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1976년 포항제철 고로에서 첫 쇳물이 흘렀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미 차관 지원을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기술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포항제철은 일본 기업들로부터 설비를 빌리고 기술자들을 데려와 일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불량률이 높았습니다. 쇳물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설계 도면을 밤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서 어긋났는지 찾아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또 다시 했습니다. 한국이 철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1983년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28살의 한 회로 설계 엔지니어는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을 잤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설계실과 실험실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맡은 부분은 64킬로비트 D램의 주소 회로였습니다. 0.01mm 단위의 실수가 전체 칩을 망쳤습니다. 36번 실패했습니다. 37번째에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이 다음 단계로 이어졌고 그 다음 단계가 또 다음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때쯤이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년 후 삼성은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가 됐습니다. 그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1990년대 현대와 기아가 세계 자동차 시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0년대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010년대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으로 수출됐습니다. K전차가 폴란드로 K9 자주포가 노르웨이로 FA-50 경공격기가 말레이시아로 나갔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에 오형기의 탄도미사일이 배치됐습니다. 어느 것 하나 미국의 허락을 받고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지휘권만 빼고요. 1994년 한국은 처음으로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을 스스로 지휘할 준비가 됐습니다. 워싱턴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조건을 충족하자 워싱턴은 새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2004년에도, 2010년에도, 2012년 전환이 합의됐다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2015년으로 연기됐습니다. 2015년이 됐을 때 북한 4차 핵실험 우려가 나오며 조건 자체가 재설정됐습니다. 2018년에도, 2022년에도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한국이 요청하면 워싱턴은 수용하는 척하며 기준을 높였습니다. 한국이 그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새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끝이 없는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 추가 회의에 3번 참석했습니다. 그 회의들이 어떤 논리로 운영됐는지 압니다. 북한 위협이 상수로 존재하는 한 전환은 위험하다는 논리. 그 논리는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의 실제 기능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워싱턴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전환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형기의 탄도미사일을 만든 나라에게 자국 군대의 지휘권을 28년 동안 돌려주지 않는 것, 그것이 그 회의실 밖에서 무엇으로 불렸는지를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추가될 때마다 더 조용히 더 준비했습니다. 요구 수준이 높아질 때마다 항의하지 않고 더 깊이 대비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했습니다. SMA 제7조 2항의 삽입도, 70년 감사보고서의 준비도, 민간 서비스 철수 절차의 수립도 그 카드들 중 일부였습니다. 언젠가 발동할 날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70년치 청구서를 꺼낸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동안 쌓아온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발동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법적 명분 하나뿐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20억 달러 캠페인이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타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테이블 위에는 이미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기 전에
가방에서 A사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4년부터 워싱턴이 설계한 작전통제권 전환국의 조건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하나씩 읽으면서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한국 독자적 지휘통제 능력 구축. 완료. 한반도 방어 핵심 전력 전환 완료. 완료. 한국 주도 연합방위 지휘 능력. 완료.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 검증. 완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완료. 오연기 탄도미사일 배치 완료. 연합 시사의 체계 구축. 완료. 전략 지속 지원 능력. 완료. 전시 증원 전력 운용 능력. 완료. 한국 방어 지속 능력. 완료. 9개 전부 체크. 저는 목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에게 남은 논리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여섯 명의 참석자들 중 누구도 즉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침묵이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휘권을 넘기는 건 패배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한국의 선례를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모든 동맹이 같은 방식을 시도할 겁니다. 저는 그 우려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했습니다. 선례를 걱정하기 전에 현재 기지 운영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장군의 보고서가 펜타곤에 도착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줄은 짧았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작전 준비 태세 시사. 시4. 평시 기준으로 가장 낮은 등급이었습니다. 전력의 절반 이하가 즉각 투입 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했습니다. 서비스 차단 사흘 만에 물자 부족 규모가 15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식 수치로 기록됐습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메모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협상 재개를 권고합니다. 현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전력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펜타곤 강경파는 그 보고서를 차단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선례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브런슨 장군은 그날 밤 두 번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재고합니다. 현재 수준의 물자 부족이 7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일부 훈련 및 작전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그것도 차단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강경파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정치가 아니라 숫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은 그날 오후부터 혼자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 종류의 문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은 한국의 70년 감사 보고서, 다른 한쪽은 미 GAO의 원본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는 숫자들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박 가능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새벽 3시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좌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은 아직 자리에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은 문서 한 장을 장관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의 숫자와 미국 자체 자료를 대조한 표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두열의 수치는 일치했습니다. 어디서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수용하라는 말입니까? 합참의장이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밖의 워싱턴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새벽 3시의 워싱턴. 그 고요함 속에서 장관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법률 자문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닷새 후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객 자격으로 들어갔습니다. 증인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증인석에 앉는 것을 보면서 저는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습니다. 장관의 앞에 놓인 문서 더미 위에 두꺼운 파란 표지의 책자가 한 권 올려져 있었습니다. USAG Humphreys Operations Manual 2016 edition. 제 매뉴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장관의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펜타곤 누군가가 넘겼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한국 측에서 공식 채널로 제출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2시간은 기술적인 항목들로 채워졌습니다. 주한미군 현재 작전 준비 태세 수준, 캠프 험프리스 물자 부족 현황과 예상 지속 기간, 민간 서비스 의존도의 법적 근거, 방위비 분담 협상의 역사적 경위, 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 이행 상황. 장관은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한국의 행동을 동맹 파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이야기합시다. 지금 기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문회장 전체가 그 질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장관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청문회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무게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놀랐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시간의 청문회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지를 한국에 도움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은 앞에 놓인 파란 표지의 매뉴얼에 손을 올렸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두꺼운 표지가 마이크 앞에서 펼쳐지는 소리가 청문회장 정적 속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문서가 증명합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습니다. 방어적이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이 매뉴얼은 캠프 험프리스 기지의 독립 운영 능력을 설계하기 위해 2016년에 작성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기지 운영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 항목의 절반 이상이 한국 민간 계약업체의 지원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식자재 연료기술 유지보수 위생 처리, 통신 보조 시스템. 이것들은 독립 운영 항목이 아닙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항목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습니다.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자립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도 이 기지를 운영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말이 청문회장 안에 머물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속기사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의회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영구히 변경할 수 없는 기록으로. 장관은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작전 통제권 전환 협의를 즉시 개시하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바탕으로 전면 재협상할 것을 공식 선언합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계한 매뉴얼이 제가 설계한 전략의 패배를 증명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같은 문서가 같은 논리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사용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밤 캠프 험프리스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오전 1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기지 내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빛의 밝기도, 기지 외곽 도로의 적막함도.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침이 오면 식당이 열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출근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연료 보급 트럭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매뉴얼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읽었습니다. 2016년에 제가 검토했을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각 서비스 항목 옆에 표시된 Korean Civilian Contractor Required라는 문구를 하나씩 짚으면서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습니다. 식수 처리, 기지 내 8개 정수시설 중 5개의 정기점검을 한국 업체가 담당, 대체 인력 없음, 식자재 공급, 냉동 저장 시설 운영 및 일일 납품 체계, 한국 업체 계약 없이는 3일치 이상 식량 외 공급 불가, 연료, 현장 저장량 기준 약 72시간치, 그 이후는 외부 공급 전적으로 의존, 통신 보조, 일부 미군 전담 시스템 외 모든 민간 보조 통신망은 한국 기술자 유지 보수 필수, 72시간. 저는 그 숫자를 손으로 써봤습니다. 72, 세 자리 숫자.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서비스 차단이 계속된다면 72시간 안에 이 기지의 일상 운영 체계가 작동 불능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19년 동안 저는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을 봤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을 봤습니다. 숫자와 비율과 퍼센트 속에서 한국을 봤습니다. 그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기지 주차장을 채우던 한국인 직원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점심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저녁에 퇴근하면서 무엇을 남겨두고 가는지, 저는 그것들을 배경으로 봤습니다. 기지가 작동하는 배경은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경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새벽 5시, 저는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국장의 개인 번호였습니다. 3번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2시간입니다. 그 안에 움직임이 없으면 기지 운영에 실제로 지장이 생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왔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화를 끊고 한 번 더 되새겼습니다. 워싱턴이 상황을 수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저는 잘 알았습니다. 그 시간 안에 72시간이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기지 내 민간 식당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기지 내 미군 병사들이 비상식량으로 아침을 먹었다고. 시레이션과 MR이 전투식량이었습니다. 훈련 중이 아닌 상황에서 기지 내에서 전투식량을 먹는 것은 적어도 이 기지가 생긴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워싱턴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닷새를 돌아봤습니다. 캠페인이 시작됐을 때 저는 한국이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항의하고 버티다가 서명하는 패턴. 하지만 한국은 이번에는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즉흥적인 반응이라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70년이었습니다. 조용히 누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한국은 70년 동안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땅을 내어주고 돈을 내어주고 노동력을 내어주고 지휘권을 내어주면서 언젠가 그것들이 모두 의미를 갖는 날을 위해 카드를 쌓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비행기 창밖의 구름 위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의 충돌이 결론 없이 끝난 다음 날, 저는 혼자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2가지 문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70년 재정, 감사 보고서, 다른 하나는 제가 직접 작성에 관여한 USAG, 험프리스 오퍼레이션스 매뉴얼이었습니다. 저는 두 문서를 번갈아 읽었습니다. 보고서의 숫자들을 매뉴얼의 항목들과 대조해봤습니다. 연간 61조 원.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매뉴얼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식자재 연료기술 유지보수 위생, 통신보조 의료 지원 폐수 처리, 군수창고 운영, 항목마다 계약 단가와 연간 비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더하면 61조 원이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계산해보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산 결과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의 공식 입장은 한국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운영 비용의 10%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프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라는 숫자는 한국이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는 분담금만을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기지 부지 무상 제공, 민간 서비스 지원 건설비, 부담 미청구 복지 서비스, 이것들은 분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보고서는 그 모든 것을 분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그 계산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항목도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숫자도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9년 동안 저는 한국을 관리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덜 낼 수 있는지 계산하는 나라. 혜택은 최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려는 나라. 그 렌즈로 한국을 봤습니다. 그 렌즈가 저의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두 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덜 내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언젠가 올지 모르는 날을 위해 묵묵히 쌓아왔습니다. 그것이 저를 이겼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포항제철 관련 기사를 찾았습니다. 1968년 창업부터 1976년 첫 출선까지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흙을 파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먼지를 마시고 맨손에 가까운 도구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땅이었습니다. 그 빈 땅에서 세계 최대 제철소 중 하나가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 반도체 관련 기사를 찾았습니다. 1983년 반도체 개발 성공 당시의 기사였습니다. 연구팀이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곤한 눈빛 하지만 웃는 얼굴. 그들 중에는 당시 28살이었던 엔지니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37번째 시도에서 성공한 그 엔지니어가. 저는 화면을 보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한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세계은행이 차관을 거부했을 때 한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조건이 추가될 때마다, 기준이 높아질 때마다 한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19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면 제가 설계한 전략이 흔들렸을 테니까요. 예측 가능한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19년 동안 쌓아온 것을 조용히 완성하는 상대를 대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으니까요.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12시간 전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2004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작전 통제권 전환을 다시 요청했던 해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준비 수준을 좀 더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몇 가지 항목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 말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부분은 매번 새로 추가되는 항목들이었습니다. 한국이 하나를 채우면 다른 하나가 생겼습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NSC의 자리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그해 봄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46명의 한국 해군이 숨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사건 이후에도 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보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저는 그 결정의 실무 라인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2015년이었습니다. 조건이 재설정됐습니다. 특정 시점이 아니라 조건 충족 기반 전환으로 한국은 그 재설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것이 한국의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거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더라도 한국은 그것을 충족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저는 비행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태평양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바다. 저는 그 바다를 수십 번 건넜습니다. 매번 협상 결과를 들고, 전략 보고서를 들고, 새로운 조건들을 들고, 한 번도 저는 그 바다 아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 아래에는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해저 통신 케이블. 한국 기업들이 설계하고 부설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케이블들이 지금도 태평양 바닥에서 신호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 호텔방에서 저는 잠들기 전에 한 가지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사진,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서울 항공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1953년 서울, 잿더미처럼 보이는 도시.
1963년 서울. 아직도 빈 곳이 많은 도시. 1973년 서울. 조금씩 높아지는 건물들. 1983년 서울.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강남. 1993년 서울. 고가도로와 빌딩들. 2003년 서울. 이미 낯선 도시가 된 모습. 2023년 서울. 마천루와 빛의 도시. 70년이었습니다. 잿더미에서 마천루까지. 67달러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까지. 500명의 외국 군인이 지켜줘야 했던 나라에서 오연기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나라까지. 저는 그 사진들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19년 동안 저는 숫자로 한국을 봤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비율, 주한미군 운영비용, 부담 퍼센트 협상 타결 금액. 그 숫자들 뒤에 있는 것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 도시를 만든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먼지를 마신 19살 청년이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흙을 판 노동자들이었습니다. 37번째 시도를 멈추지 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조건을 추가할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냥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깨달음을 밤새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한국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 상황을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청구서를 냈다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동맹의 위기라고 썼습니다. 일본 언론은 동아시아 안보구도의 재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언론 일부는 한국의 전략적 성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 표현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전략적 성숙. 저는 그 단어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19년 동안 제가 한국에게 전략적 성숙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전략적 취약, 전략적 의존, 전략적 한계. 그런 단어들은 썼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성숙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실수의 본질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청문회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가방 안의 매뉴얼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들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가져갔습니다.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문회장 복도에서 저는 의원 보좌관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서류 더미 맨 위에 같은 파란 표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녀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들고 가는 서류 더미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청문회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방청석을 찾았습니다. 앞쪽이 아니라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이 매뉴얼을 처음 승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 자리는 거기였습니다. 앞이 아니라 뒤에서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SMA 2021년 협상 때 있었던 일 하나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협상 막바지였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협정 서명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협정이 한국이 해온 것의 전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을 의례적인 발언으로 들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에 입장을 표명하는 외교적 수사. 저는 받아 적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록이었습니다. 공식 회의록에 남기는 메모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한 기록. 한국의 70년 재정 감사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기록에 남긴 모든 발언들, 협정 문서 안에 조용히 넣은 조항들, 회의 후 제출된 공식 서한들, 그 모든 것들이 70년 청구서의 토대였습니다. 한국은 말할 때마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것을 형식적인 절차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증거로 쌓았습니다. 캠프 험프리스가 처음 이 자리에 들어섰던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
한국은 11조 원을 부담해서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를 지었습니다. 그 기지를 짓는 동안 저는 설계 검토 회의에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요구되는지, 어떤 기반 시설이 있어야 하는지, 미국 측의 요청사항을 메모했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반영했습니다. 공사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봤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 기지를 11조 원을 들여 지었습니다. 그 기지 안에 들어가는 민간 서비스들에 매년 61조 원이 쓰입니다. 그 기지의 부지 가치는 4,500조 원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그 숫자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2016년부터 한 줄씩 한 해씩. 70년 감사보고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나서 저는 서울에서 열린 한미실무협의회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작전통제권 전환협의 첫 회의였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오후의 햇빛 속에서 강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봤습니다. 19년 동안 수십 번 서울에 왔지만 창문 너머의 서울을 이렇게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1994년부터였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32년 동안 기다린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펜타곤 회의에서 강경파가 버티기로 했을 때 저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복도에 혼자였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저를 지나쳐갔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선례 문제, 정치적 비용 동맹 관리 원칙. 제가 19년 동안 수십 번 들은 언어들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펜타곤 안뜰이 보였습니다. 오각형 건물의 가운데뜰.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 양복을 입은 사람들, 각자의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담당자가 회의 전날 아침에 보낸 문자를 생각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준비는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프레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협상 전 심리 전.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준비는 오래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2022년 OPC 어엔 조건 검증회의가 있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미국 측 검증팀이 3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한국군 훈련을 참관하고 지휘체계를 확인하고 전력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 날 브리핑에서 검증팀 수석이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전반적인 역량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예상보다 높다는 것은 제가 예상을 낮게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군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불편함을 금방 다른 생각으로 덮었습니다. 업무 보고서를 처리하고 다음 회의를 준비하고 그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불편함을 19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것이 이번 사태였습니다. 한국의 70년 감사보고서에는 숫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문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모든 기여를 성실히 이행해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 기여가 얼마나 되는지를 처음으로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구가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저는 그 문단을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기록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청구가 아닌 기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청구는 요구입니다. 기록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워싱턴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기록을 꺼냈습니다. 70년치 기록을. 그리고 그 기록 앞에서 워싱턴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이긴 방식이었습니다. 브런슨 장군의 두 번째 보고서가 차단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브런슨 장군은 500명의 병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가 시사라고 보고하면 그것은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경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장군의 보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군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00명의 병력이 충분한 식자재와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군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는 논리. 저는 더 이상 그 논리를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작전 통제권 전환 요구가 공개되던 날, 저는 한 가지를 검색했습니다. 1994년 첫 전환 요청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했던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우리 군을 우리가 지휘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미국 측 장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하겠습니다. 32년이 지났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이 쏟은 것들, 국방비, 기술 개발, 훈련, 장비 확충, 5연기의 탄도미사일, 그 모든 것이 그 약속 하나를 이행받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워싱턴은 그 약속을 32년 동안 미뤘습니다. 한국은 3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조용히 다른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오해했습니다. 한국은 관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기억하는 나라였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것을 기억하고 그 길에서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를 기억하고 언젠가 그 기억들이 말해야 할 자리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기억이 70년치 청구서가 됐습니다. 아니, 기록이 됐습니다. 캠프 험프리스가 멈추기 전날 밤, 저는 기지 내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한국인 직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식당 뒤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들, 식자재를 운반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름을 한 명도 몰랐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이름을 알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음날 아침부터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지 않으면 이 기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다음날 직접 목격했습니다. 기지는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이 19년 동안 저의 확신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기지가 멈춘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실이 만들어낸 결과들이었습니다. 4,500조 원도, 작전 통제권도, 청문회도, 장관의 발언도 모두 그 사실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그 사실을 70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 한국은 그 사실이 언제 쓰일지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작전 통제권 전환 협의가 공식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온 날, 저는 서울에서 한 노인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 근처였습니다. 그 노인은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태극기였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면서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태극기를 들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 노인이 몇 살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1950년대를 기억하는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경부고속도로 공사판에서 일한 세대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그 세대의 아들이거나 손자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노인을 한참 봤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고 있는 작은 태극기를 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의 진짜 무게를 비로소 느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협정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청문회 발언도 아니었습니다. 저 작은 태극기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70년이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워싱턴에서 돌아오던 날, 저는 인천공항에 잠시 내렸습니다. 환승이었습니다. 2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창가에 앉았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뜨고 내렸습니다. 그 너머로 흐린 하늘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매뉴얼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매뉴얼은 워싱턴 복도의 테이블 위에 두고 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다시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이 나라를 오갔습니다. 오늘 이 창문 너머의 한국은 제가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와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아니, 항상 이 나라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른 눈으로 봤을 뿐.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나온 뒤 합참의장이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미첼 씨 수고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것이 이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솔직하게 말한 것에 대한 것인지,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NSC에서 직무 재배치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동맹 관리 전략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19년 동안 제가 있던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올지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을. 청문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방청석에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멈췄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늘 아침 들고 온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청문회에서 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뉴얼을 꺼냈습니다. 손에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회의용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매뉴얼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이겼습니다. 소리 없이 기록으로. 그리고 품위 있게. 저는 19년 동안 한국을 관리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19년이 끝난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했습니다.